안녕하세요. 한성대 학생 여러분.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4주차 강의 중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의 세 세션 중에 먼저 첫 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세 세션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주제는 지난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핀테크에 이어 이번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공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조 현장, 생산 현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건지 개념과 주요 사례, 관련 기술들을 이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는 전제로 가능한 좀 쉽게 여러 가지 비디오를 곁들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핀테크를 주제로 3개의 동영상을 공개했고요.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팩토리를 주제로 또 동일하게 3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가능한 자세히 듣고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래 비즈니스,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 등 떠오르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주 12월 1일은 벤처 캐피탈이 주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주요한 이슈 혹은 화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든 혹은 인더스트리 4.0 시대라고 부르든 혹은 이번 강의의 전체적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왜 제조업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두 번째는 결국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는 것 때문에 제조업에서도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좀 더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좀 더 빨리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이 안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도입돼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관련된 기술 중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술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혹시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박서기 TV로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핵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노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된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떤 거죠? AI, 인공지능, 모바일, IoT, 혹은 뭐 빅데이터. 이제 오늘 뭐 이 관련된 기술 중에는 로봇이나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얘기도 나올 건데요.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이 생산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 유통, 배송, 고객 관계 등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걸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응용한다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팩토리, 생산 현장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바탕에 된 까만색으로 된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영역의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 변화를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본다면 팩토리 부분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것,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 생산 현장이라는 것은 공장 안만 바뀌는 건 아니란 거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관련 부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유통 절차가 있잖아요. 이것도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연관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세 가지 영어 단어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은 상품 및 고객 가치를 디지털화하는 것. 예를 들면 옛날에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 것. 이런 게 이제 상품의 디지털화의 대표적 예인 거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 그리고 회사 내 업무들을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결제 같은 거를 옛날에는 결제판에 출력해서 가면 위에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회사들 거의 없죠. 다 전자결제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대표적 예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전체 비즈니스 관리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것.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혹은 스마트 뭐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스마트 뒤에 있는 업무 혹은 환경을 스마트하게 바꾼다는 의미이고, 그 스마트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스마트 뒤에 땡땡을 디지털화하는 것, 땡땡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스마트 팩토리를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잘 구현된 국내 대표적인 그러면서 흥미로운 사례 한 가지를 먼저 보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지능형 자율공장이라고 불리는 LG 스마트파크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LG전자의 대표적인 냉장고 제품을 로봇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개념으로 잘 구현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좀 보시고 다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로봇팔. 로봇팔이 만들고 있는 건 바로 냉장고입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 (1976년) 설립되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온 창원 공장이 LG 스마트파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LG 스마트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5G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자율공장인데요. 부품을 옮기는 것부터 제품 조립, 포장까지 기존에는 사람이 하기 힘든 업무나 단순한 작업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과정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무인 창고에 있던 로봇이 냉장고 부품을 선별해 박스에 담습니다. 부품이 담긴 박스는 천장에 설치된 고공 컨베이어를 통해 생산 라인까지 자동으로 전달되죠. 무거운 부품들은 공장을 자율주행하는 5G 전용망 로봇 AGV가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로봇이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창고를 오가며 부품을 옮길 필요가 없고, 이 로봇들은 부품 운반 역할뿐만 아니라 공장 곳곳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5G 통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냉장고 생산 과정도 로봇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람이 직접 생산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용접 작업이나 20에서 30kg의 무거운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은 직원들이 힘들어서 기피하곤 했었는데, 로봇이 이 과정을 대신하면서 품질이 개선되고 사람들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루에 2,000대 이상을 들어 올렸다 작업을 하는 그런 어려운 힘든 공정이 있었고, 공정 작업 사람들이 좀 깊이 하는 그런 공정, 용접 공정이라든지 그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만들어진 냉장고는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많은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량 원인 파악부터 수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LG 스마트파크에선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생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중간에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생산 라인을 멈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줄면서 생산성과 제품 품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스마트파크는 마지막 포장 단계까지 자동화했는데요. 로봇이 냉장고에 박스를 씌우고 테이핑의 포장을 완성합니다. 정말 사람 못지않게 섬세하고 정확하죠? LG 스마트파크에선 냉장고뿐만 아니라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제품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스마트파크는 1단계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까지 2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총 8천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약 47개 면적에 이르는 지능형 자율공장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창원 1공장의 연간 제품 생산량은 약 200만 대인데 2024년 LG 스마트파크가 완공되면 생산량은 약 300만 대로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도 약 30%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효율성은 높이고 에너지는 줄이고 뿐만 아닙니다. 공장의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협력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창원 지역 11개 주요 협력사의 종업원 수는 4,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지향점, 등대가 아닐까. 궁극적으로는 직원들이 존중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가전을 생산함으로써 확고한 세계 최고의 가전을 만드는 회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생산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으로 직원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시설로 에너지를 아끼는 LG 스마트파크. 우리가 알던 공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LG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LG전자 창원 공장의 스마트파크와 관련된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서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가
저렇게 엄청난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다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구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가전회사인 LG전자 수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 비디오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일단 좀 이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보시죠. 로봇. 아까 그 부품을 옮기는 로봇, 그리고 완성품을 포장하는 박스에 넣고 테이프를 붙이는 로봇,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양한 로봇들, 특히 직원들이 일을 꺼리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로봇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란 것은 생산 라인에서 공정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이렇게 경고음 같은 걸 주는 그런 걸 탐지하는 센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제 각종 기기들 간의 통신은 5G 기반으로 통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계들 간에 소통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자동화를 해놓은 거죠. 물류 자동화, 두 번째는 생산 공정 자동화, 세 번째는 품질 관리 자동화. 그래서 아까 LG전자 창원공장의 한 관리자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도 많이 올라가고 제품의 품질 문제를 품질 하자 관련된 부분도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를 잡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 생산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품질과 생산 효율은 높이고 특히 중요한 게 작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것. 결국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특히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LG전자 창원 공장의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사례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을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스마트 팩토리, 아직 그 개념을 제가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생산 공정 전체를 새롭게 디지털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보다 더 근본적 문제로 들어가서 왜 제조업에서 혁신이 중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영향력과 경쟁력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체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 2010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쨌든 2015년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거의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이 소위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톱 수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요. 미국은 한때 23.6%였다가 지금은 12% 수준, 2015년 기준입니다만은 중국은 한때 32.5%로 최고점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27%로 떨어졌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에서 30%대를 하다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저 세 번째 오렌지색 보면 한때 70년대 35%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대로 줄어든 거죠. 이처럼 대부분 소위 선진국들은 거의 10%대로 대부분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은
전체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따진다면 제조업은 사실 저부가가치 산업인 건 마찬가지, 다 아시다시피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산업 구조가 한국은 선진화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에서 탈제조화해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건 별도의 문제고, 제조업을 하는 동안에 그 제조업은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국은 이 제조업이 비중이 높은데, 자료들을 보면 중국에 비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부 뭐 자동차나 반도체 정도 제외하고 디스플레이 이런 정도 몇 개 제외하면은 거의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국가의 전체 산업 구조에서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되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사례만 좀 살펴보면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팩토리 4.0이라는 핵심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가적인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조업 혁신과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아마 독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독일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저 말은 뭐 4차 산업혁명보다 먼저 나온 개념인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9가지 기반 기술, 빅데이터, 자율 로봇, 시뮬레이션, 수평 및 수직 통합형 시스템, IoT, 사물 인터넷,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기반 기술을 활발하게 개발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도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이라는 AMP 2.0 그 프로젝트를 내걸고 범국가적인 혁신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 비해서는 미국은 약간 주요 내용을 보면 약간 추상적이죠. 근데 사실상 큰 내용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Made in China 2025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라는 큰 이제 공산당의 국가적 어젠다를 내걸고 몇 년 전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이미 뭐 1년 지났습니다만은 제조 강국이 아닌 제조 대국의 지위를 좀 더 공고화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 앞으로 4년 후에는 제조업의 어떤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화와 정보화를 융합해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으로, 대국으로 다시 완벽하게 우뚝 서겠다는 게 목표고요. 일본은 인더스트리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까지 만들면서까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비슷한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7년 4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5월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비슷한 스마트 팩토리 국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핵심적 목표는 이겁니다. 2025년까지 현재 5,000개, 2017년 5,000개 수준인 스마트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3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전문 인력도 2017년 8,500명 수준에서 25년에는 4만 명까지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확대 보급하고 그리고 경쟁력도 강화시켜내고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적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을 위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많이 육성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핵심 계획입니다. 자, 그럼 스마트 팩토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서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조 공정,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거다라고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색 띠로 되어 있는 부분처럼 모든 제조 공정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획 설계 단계, 상품을 제작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 단계, 설비, 자재,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에서 생산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유통 판매, 이 단계 전체가 즉 공장 현장뿐만 아니라 그 공장 현장에서 생산하는 것의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와 관련된 생태계 전체가 다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장 자동화라는 얘기를 제가 직장 생활했던 90년대 초반부터 공장 자동화는 제조업에서 정말 핫 이슈였어요. 근데 그 팩토리 오토메이션, FA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차세대 디지털 신기술과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융합되냐면 소비자 중심의 지능화된 공장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소비자 중심이란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높은 품질의 안정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공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서 설명드렸던 것을 묶어서 설명드리면 기획 설계에서 생산을 거쳐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제조 과정의 전체 공정 혹은 그 중의 일부분을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로봇 같은 각종 신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 설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체를 다 바꾸는 것도 스마트 팩토리이고 또 아까 앞서 비디오 보였던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돈도 많지 않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생산 설비,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초보적인 혹은 부분적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2025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이 모든 공정을 다 완벽하게 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 주로 생산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 공정이 아직도 주먹구구나 엑셀 기반으로 대충 생산 라인에 있는 고참 관리자의 감각적인 것에 맞추어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적기에 제품 출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가진 중소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도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의 부분적인 시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될 경우에 before, after 왼쪽의 화살표의 왼쪽이 현재 모습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진행하기 전에 오른쪽은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되면은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중소기업 위주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제가 캡처해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일단은 먼저
공정의 진행 현황을 파악할 때 현재 단계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이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인 거죠. 저렇게 왼쪽에 관리자가 와서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생산 현장에 계신 작업복을 입고 계신 분이 보고를 하는 거죠. 아,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는 관리자가 중앙에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에 가서 본인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의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가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생산 라인에 제품이 완성돼가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불량률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예를 들면 어떤 생산 라인의 부분별로 관련 생산 설비들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업무 배정 및 지시. 기존에는 업무를 문서로 기록하고 구두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엑셀 파일로 보통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렇게 생산 현장에, 공장에 저런 LCD 모니터 같은 대시보드가 있어서 업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으로 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공장이 24시간 돌아갈 경우 2교대 혹은 3교대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제대로 다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각 공정에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자가 손쉽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구두로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대시보드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애프터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원재료 입출고 현황 관리. 당연히 생산을 하려면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가 제때 입고 들어오고 또 출고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게 수기로 엑셀 파일로 저렇게 직접 메모하고 작성하고 저렇게 작성된 걸 다시 또 사무실 들어가서 또 엑셀 파일에 또 입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태블릿 PC가 있으면 그거 좀 들고 다니면서 입력하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는 정도가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원재료 입출고 데이터를 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기 사무실에 있는 저렇게 터치 스크린 있는 혹은 일반 노트북이나 자기 데스크탑 PC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정 진행 현황 및 파악이나 업무 배정 및 지시, 원재료 입출고 현황 관리의 공통된 애프터, 비포가 아닌 애프터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현장이 아닌 내 사무실과 내 근무 공간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다 파악하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량 확인 및 추적. 아까 앞서 공정 진행 및 현황 파악에서도 불량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만 특별하게 나눠서 또 본다면 기존에는 기계와 연동되지 않아 각 센서의 값을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 현장에는 CNC, PLC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정에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서로 호환이 잘 안 됩니다. 포스코나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데는 기계들이 가장 최신 기계들이 있고 어쨌든 내부적인 작업을 해서 그 데이터들이 현장 사무실의 기계를 시스템으로 다 한꺼번에 다 모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현황 파악이 손쉽게 가능한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들이 그렇게 표준화가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센서의 값을 시스템이 알아서 다 받아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서 다 수작업으로 노가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는 시스템으로 오른쪽 보이는 것처럼 현장에 저런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알아서 다 모이고 센서의 값들이 모이고 그래서 센서의 값들이 모였는데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은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센서의 값이 50을 넘어가면 이거는 어떤 공정의 기계가 과열됐다던가 혹은 어떤 오일을 교체해 줘야 된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알람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런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before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라인이 멎은 다음에 가서 야 이거 뭐야 하고 막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산 공정에 라인마다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렇게 딱 보면은 어느 라인에 어떤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고를 딱 받으면 그 장비만 즉시 유지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목표를 2025년까지 3만 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 공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도 지원을 기업들마다 일정 금액씩 지원도 해주고 다양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할 때,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고 할 때 관련된 개발 환경, 개발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 줌으로써 좀 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KAMP라는 AI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플랫폼을 만드는 고도화 전략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KAMP는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한국 AI 제조 플랫폼 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죠?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벤처들을 위한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AI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기술 검증 및 현장 적용에 관련된 그런 것도 검증을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같은 것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기업 규모별로 예를 들면 스마트 공장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KAMP 내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서울대 같은 아주 유명 대학들의 전문 교수진들, 뭐 석박사 인력들과 연구기관, 뭐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생기연 같은데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민간 업체들 그리고 각종 수요 공급 기업,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사람들, 이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나 교육 및 연구 지원, 제조 노하우 전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라는 민간 업체들의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여기서 한꺼번에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이 예를 들면 SaaS는 뭐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를 한번 사서 인스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피스 365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형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SaaS라고 합니다. SaaS. 그래서 각종 분석 도구나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또 파스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툴이 있거든요. 이런 개발 툴을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원격지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타라는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국산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타라는 것도 쓸 수 있고
또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게 뭐죠?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같은 것들,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IaaS라고 하잖아요. 컴퓨터나 스토리지를 우리가 원격지에 있는 걸 빌려 쓰는 걸 우리가 월 정액제로 빌려 쓰고, 내 컴퓨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나 저장 장치가 조금밖에 없어도 원격지에 있는 걸 빌려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IaaS라고 합니다. 컴퓨터와 저장 장치를 빌려 쓰는 걸, 이런 것들에 이제 민간 클라우드 업체 거를 효과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KAMP는 국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 그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 및 업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민관 합동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KAMP, 영어로 하면 읽으면 또 캠프가 되네요. 그죠? 이 캠프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들, 결과물이 결국 5G,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우리 학생들 중에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마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다른 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수요 공급 예측, 이거야 뭐 다들 알 수 있겠죠. 얼마나 내 물건을 살 사람이 있는지, 내 물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시뮬레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에 대한 생산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했을 때 이 설계가 제대로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설계된 대로 제품을 생산했을 때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쌍둥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은 오프라인 우리 실세계의 모습을 똑같이 디지털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현실 세계의 복잡한 것들을 다 디지털로 구현해냄으로써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우리가 한눈에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현실 세계의 모습과 똑같은 사이버 세계의 디지털 정보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밑에 괄호 열고 닫고 나온 것처럼 최적의 공정 제어가 가능한 것이죠. 다음에 머신 비전은, 머신이란 건 기계죠. 비전은 시각이잖아요. 즉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 컴퓨터에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가지고 컴퓨터가 파악하는 거예요. 머신 비전은 카메라를 달아서 카메라에 찍힌 비전, 영상을 머신이 파악하는 겁니다. 뭘 파악하는 거죠? 품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그럼 들어가야겠죠. 그죠? 생산 현장에. 그런다고 해도 사람이 또 다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머신 비전 기술이 있으면 생산 라인에서 최종품이 딱딱 떨어질 때마다 아까 LG전자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시스템이 다 파악하는 거예요. 아,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걸 품질 예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지 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계에는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 나면은 이거는 그 기계가 하자가 생기기 직전에 나오는 이상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걸 통해서 A 라인의 중간에 있는 C 머신은 지금 소음이 많이 생겨서 곧 유지보수를 하고 라인을 잠시 멈추고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오늘 7시까지 생산은 그대로 하고 밤에 쉬는 동안에 내일 아침 출근 전에 어쨌든 고쳐놔야 된다. 이런 것을 설비 이상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아까 LG전자 비디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이 내용들이 LG전자는 이걸 다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손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